카카오페이의 증시 입성으로 카카오그룹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며 삼성, SK, LG, 현대차 그룹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카카오그룹이 빅테크 기업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독경제 서비스에서 성과를 내야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성을 높인 리모델링 사업에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하면서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이 막힌 단지들도 리모델링 추진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지만 그만큼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지 못할 경우 5차 대유행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공모주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증거금리를 낮춰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공모청약 열풍을 정부 제도로 막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증시에 입성하면서 카카오그룹이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하고 그룹사 시총 5위에 올랐습니다. 증권업계는 앞으로 빅테크 규제 문제가 해소되고 구독경제 서비스가 성과를 내야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카카오그룹의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을 넘어서며 시총 100조 클럽에 등극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기 하루 전인 2일,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은 100조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가 상장 당일인 3일, 기업 가치를 25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으며 그룹 시총은 약 11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시총 100조 원 이상 5대 기업에 삼성, SK, LG, 현대차에 이어 카카오도 이름을 올렸고 3위 LG그룹, 4위 현대차그룹과의 시총 차이는 20조 원 이내로 줄었습니다. 카카오그룹의 기업 가치가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 카카오그룹은 카카오뱅크 상장으로 시총 100조 원을 넘어 약 115조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플랫폼 기업 규제에 나서자 카카오그룹 기업 가치는 100조 원 아래로 내려온 뒤 80조 원 초중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카카오페이 상장으로 그룹 시총이 순식간에 증가했지만 아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카카오의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도 선거까지는 일정 부분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워낙 골목상권 업종하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번 금융 규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1월 달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나서 수수료 율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카카오그룹이 빅테크 규제를 발빠르게 해결함과 동시에 주력으로 도입하고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가 자리를 잡는다면 기업 가치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커머스나 컨텐츠 쪽에 구독경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의 성과가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이후로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모빌리티 상장 내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그룹의 기업 가치를 대폭 높이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 넣으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이 크게 나셨을 것 같습니다. 청약 시장의 인기도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청약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증거금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나섰습니다. 증거금 때문에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말 IPO 시장 과열로 가계부채 증가가 걱정된다며 IPO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행 IPO에서 적용되는 일괄 50% 수준의 증거금률을 공모주 경쟁률에 따라 10에서 5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거금율을 낮춘다고 가계대출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거금률이 낮아지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청약의 규모를 더 늘려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예를 들면 뭐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의 증거금 50% 하면은 2억까지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예를 들면 절반으로 낮춰주면은 그걸 2억까지만 쓸까요? 4억까지 쓰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증거금은 특성상 단기에 반환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가계부채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K IET 공모주 청약이 있던 지난 4월에 대출된 11조 8천억 원 중 상당 금액이 다음 달에 반환됐고 카카오뱅크 청약이 있던 7월 말 대출도 8월에 반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모주 청약이 몰렸던 지난 7월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총액 역시 상반기 월평균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낮아진 증거금률이 적용되면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IPO 과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주권 배정 이후 공모 가격만큼 실제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 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주 투자 관련 대출을 줄이겠다는 당국 방침과 관련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현금 부자만 공모주 청약을 하라는 거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증거금을 통한 증권사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증권업계의 자율적 참여를 끌어내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돈을 받은 걸로 운용하는 데 활용이 돼서 예금성 상품에 그에 따른 이제 이자 수익 증대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증거금률이 인하되게 되면 이자 수익 부분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증거금률 인하를 고려 중인 당국. 하지만 논의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방침이 진척을 보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증거금률을 낮춘다고 가계부채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뭐 공모청약 증거금률을 조정하는 것만 살펴보면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공모청약 열풍을 정부 제도만으로 맡기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만일 증거금률이 낮아진다. 이러면 오히려 더 큰 돈이 좀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오히려 제기가 됩니다. 이 증거금률이 50%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한 10에서 한 50% 사이에서 이제 정해보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공모 청약 자금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거금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그 투자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우려하는 이 빚내서 투자, 이 빚투가 해결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빚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다 이런 거네요. 한 사람이 빚을 적게 내더라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 본다는 거고 증권사들은 그럼 어떤 반응이죠? 일단 뭐 제도 손질에 대한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데요. 일단 증거금률이 바뀌어도 이 공모 청약 경쟁률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IPO 화랑 시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별다른 뭐 문제라든지 뭐 변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청약 흥행에 실패하거나 이제 IPO 열풍이 조금 시들할 경우에는 이 증거금률이 나오면 소위 말 대량 실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모자라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그때 가서 이제 증거금을 더 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IPO 대여와 그리고 최근 흥행 등만 좀 고려해서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옵니다. 청약이 흥행에 실패했는데 증거금이 낮아서 대량 실권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거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이 모자란다. 그러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기들이 인수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걸 보통 설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가 많이 좀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손실 발생을 떠안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떠맡게 된다는 거고 증거금률을 낮추는 걸 반대하는 시각들을 들어봤는데 좋은 점은 없는 겁니까? 일단 뭐 이 증거금률 조정하는 것을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뭐 가계부채 해결, 저희가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가계부채 해결로 접근을 하면 사실 리포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실효성이 사실상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분명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예. 이 지금 증거금률이 50% 수준인데 이 청약 경쟁률이 뭐 좀 핫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대1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에 맞게 증거금률도 50%가 아닌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증거금률이 그 경쟁률 따라서 좀 낮아진다. 그렇다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잡는 부분은 몰라도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는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율성을 좀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상장한 뭐 카카오페이도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고평가 논란 때문에 당국이 한번 좀 크게 제동을 걸었었는데 이 카카오페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시도를 했고 이에 이후에 이제 공모청약이 좀 흥행을 했는데요. 일단 카카오페이가 자율적으로 이 100% 균등 배정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영향이 크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 결국은 당국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이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대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균등 배정, 이제 앞서서 얘기한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선도 일단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어떤 투자 기회를 좀 확대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게 시장에서 기대 또는 우려 심리와 맞아서 적절한 가격, 뭐 경쟁률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는 일단 당국이 우려하는 뭐 가계부채 축소나 뭐 공모주 시장 과열 여부는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뭐 증권사나 해당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전문가들은 이 청약 투자자 뭐 시초가라든지 뭐 그날 주가가 사실상 굉장히 변동폭이 일반 그 유통시장보다 비교했을 때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페이 청약 얘기를 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제 균등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뭐 주식도 물론 적었지만은 뭐 특별히 뭐 대출을 껴가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을 느끼는 사람도 적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경쟁률이 높으면 돈을 더 넣어서 네. 그만큼의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생각에 대출을 더 받아서 넣게 되는데 이것처럼 균등 배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넣은 돈만큼 몇십만 원에 따라서 한 주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지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대출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가계부채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균등 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흥행을 이미 그 예정을 해놓고 충분히 자신감을 표현한 후에 균등 배정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보통 일반 기업들 경우에 그런 게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네. 이 청약 아까 말씀드린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흥행하는 경우에만 균등 배정이 유효하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증거금률을 낮추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고 청약제도에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뭐 다른 방안도 또 검토되는 게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그 얘기가 좀 된 것은 이제 월말에 이제 공모 청약 자제를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서 이제 공모청약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일단 많은데 예. 이게 월말에 몰리면 이 흔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월말에 통계를 내고 있는 가계부채 통계에 좀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가계부채 통계 자체가 월말에 계속 집계가 되는데 이때 사실 뭐 수십조 원의 큰 돈이 움직이게 되고 또 거기에 세부 내역을 또 그 단기간 안에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통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월말에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하지만 이 자제가 결국 좀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주관사도 그렇지만 선택지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에는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공모청약이 월말에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특정한 시기에 쏠리거나 또는 눈치 싸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어떤 특정 시기에 겹치게 되면 또 투자 기회를 오히려 놓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런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된 상태예요? 일단 최초에 좀 얘기가 된 것은 이제 9월 말 금융위원회가 이제 업계 기관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질 때 이 얘기를 각 기관들이 금융위에 보고를 한 형식으로 먼저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이때 사실 금융투자협회가
증거금 제도 개편을 좀 모색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인 공모주 청약 관심 증대로 뭐 청약 증거금 쏠림이라든지 뭐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뭐 시장을 좀 교란한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당국의 입장은 좀 신중합니다. 균등 배정 등 뭐 공모 청약 제도를 손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런 뭐 증거금률 조정 여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이 당장은 적절한 기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년 정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새로운 제도나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당국의 정책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또 방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율 그리고 투자 대중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이 좀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일상 회복에 돌입한 유럽 지역 국가들이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지난 9월 시행한 위드 코로나를 철회하고 마스크 의무화와 재택근무 시행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네덜란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700명 수준으로 한 주 전보다 45% 급증했는데 이번 환자 대부분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독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처를 예고했습니다. 독일 NTV는 이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진단 검사가 의무화되고 병원과 양로원,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방역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의 백신 접종 완료자는 현재 전체 인구의 66.7%로 최근 한 주간 신규 확진자 규모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스트리아가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다가 9개 주 가운데 6개 주가 자체적으로 다시 제한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감염 확산을 위해 오는 7일까지 수도 모스크바의 대부분의 상점 운영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렇게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나선 나라들이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역시 위드 코로나 3일 만에 확진자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비슷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추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식당, 카페가 늦은 시간까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기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명이 모일 수 있다 보니 심야에 취객들이 택시가 잡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67명.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자마자 1,000명 이상 새롭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 지난주 이동량은 전주와 비교해 2.2%, 그 2주 전과 비교하면 6%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고속도로 통행량은 1.5%, 신용카드 매출액도 6.2% 증가하는 등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졌다는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확진자 증가는 어쩔 수 없으며 5,000명까지는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좀 그동안 억눌러졌던 각종 모임과 약속들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셔서 하지만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이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비상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일 기준 가동률이 46.1%인데 전문가들은 해당 수치가 결코 낮지 않은 데다 의료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유행 상황에 여기 안 생기도록 어떻든 그 메시지를 전달하든 거리두기를 강화하든지 의료 체계를 확충을 해놓은 그런 정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두 개 다 하면 더 좋은 거고. 1단계 몇 주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간 동안 중환자 병상도 큰 폭으로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역이나 역학조사 역량 같은 것들도 큰 폭으로 개편이 필요해서요. 지금 빨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확진자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급격하고 빠르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유행이
굉장히 이때까지 겪어본 것들 중에서는 가장 크고 길게 웃곤한 건 명백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 사흘 만에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5차 대유행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포스코건설과 DL/ENC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여기에 서울시가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신도림의 한 아파트 단지.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을 따낸 건 포스코 건설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이로써 올해에만 5곳, 총 1조 626억 원의 리모델링 수주 실적을 거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으로 단일 건설사가 수주액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례적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포스코 건설은 물론 DL/ENC도 올해 수주액 1조 원을 넘겼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6천억 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정부 규제로 재건축이 막힌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 환황에 리모델링 추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아파트는 총 88개 단지로 지난해 말 54개 단지였던 것과 비교해 60% 늘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서 한 4년 반 동안에 이제 집값이 서울 아파트가 2배 이상 폭등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놀라운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이제 자산가치 수단으로서 또 도시 재생 수단으로서 이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당분간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전망. 이번에 서울시가 공공성을 확보한 리모델링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공유 주차면 등 지역 친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임대주택 의무 요건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허가 등이 용이하다는 것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정비사업 대상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리모델링 단지는 서울대에서만 900곳에 육박하는 만큼 리모델링은 건설사들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로 이동해 잠시 후부터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본격적인 경제 외교에 나섭니다. 다만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일본 수출 규제 같은 외교 현안들을 풀어내기가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와 영국 순방을 계기로 기대했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교황면담과 G20, 공급망회의, COP26까지 여러 차례 마주쳤음에도 2, 3분가량 짧은 대화에 그쳤습니다. 교황 방문에 대해 언급이 오고 갔지만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의 중대 모멘텀으로 삼고 있는 종전선언은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경제동맹 역시 실무 차원의 협력 논의만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와는 대면조차 어려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COP26에 반나절 일정으로 짧게 참석하면서 동선이 맞지 않았습니다. 일본과는 지난 2019년 12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약 2년간의 외교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사에서 비롯된 일본과의 수출 규제 등 갈등 현안도 문 대통령 임기 내 풀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헝가리에 도착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비셰그라드 그룹과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 논의에 나섭니다. 비셰그라드 그룹은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중유럽 4개국의 지역 협력체이며 IT와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생산기지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비셰그라드 그룹 4개국을 뜻하는 V4와 비즈니스 포럼 등 빡빡한 경제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가 동영상 스트리밍에 이어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일 첫 모바일 게임인 기묘한 이야기 1984 등 5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들 게임 중 일부는 넷플릭스의 인기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게임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넷플릭스가 치열해진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BC는 앞으로 넷플릭스의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 게임이나 게임 속 캐릭터를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0조 원에 다다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온라인 쇼핑 동향을 발표하고 올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9.6% 늘어난 48조 22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모바일이 전체 거래액의 72.5%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도 1년 전보다 14.6%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 중국이 21%, 미국이 11% 각각 1년 전보다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운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업계 반발이 거셉니다. 현재 해운업계가 주관하는 기자 간담회가 진행 중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박승환 기자. 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해운업계 불만이 상당한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4년째 접어들었는데도 결론이 나오지 않아 선사들의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새로운 선박을 추가하고 어떤 노선을 운항할지 등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인데 발목이 잡혔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영무 하원해운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가 극심한 물류난에 처한 가운데 공정위의 조사가 길어지면서 해운업계의 경영 부담은 물론 장기적으로 화주와 국민 피해까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요 쟁점들 짚어보죠. 네, 가장 큰 의견차는 선사들의 운임 담합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해운법 29조에 따라 선사들이 일정 조건이나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한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이 인가를 받지 않았고 화주들과의 협의도 부족했다는 지적인데 이에 반해 선사들은 지난 40년간 절차를 지켰으며 아무런 지적도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더구나 동남아 항로는 글로벌 대형 해운사의 공세로 지난 20년간 적자 영업을 해왔는데 선사들이 공모에 운임을 올렸다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공정위는 절차를 어겼다고 하고 선사들은 지켜왔다. 이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 부분에서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네, 공정위가 제재를 강행할 경우 중국, 일본 항로에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과징금은 2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적선사 12개사의 컨테이너선 90척을 모두 팔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악의 경우 인천이나 평택, 목포 등 지역 항구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내 선사들이 파산하면서 해외 선사들의 코리아 패싱이 가속화돼 국내 물류망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수조 원을 쏟아부은 전국 각지의 항만 산업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는 물류 허브 역할도 중국 항구들에게 내주고 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오는 6일부터 K뱅크가 고신용 고객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과 증액 신청을 중단합니다. K뱅크는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이 K12 기준 신용점수 820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저신용 고객은 마이너스 통장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동참하면서도 중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K뱅크는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고가의 전세 대출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고가 전세에 대해 SGI 서울 보증이 자체적으로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전세 대출 보증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활용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게 이유입니다. 현재 전세 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민간업체인 SGI 서울보증 3곳으로 이 가운데 5억이 넘는 전세에 대한 보증은 SGI 서울보증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SGI 서울보증이 전세가 상한선을 정하면 금융권에서 해당 상한선이 넘는 전세 대출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서 높은 전세값을 내고 사는 세입자들은 신용대출 같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목적으로 한 먼지 털기식 검사에서 지원과 소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와 관련해서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둬서 좀 균형 잡힌 그런 검사 체계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금융지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검사 방식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강조한 윤석헌 전임 원장의 정책 색깔을 지우고 시장 친화적 감독 행보를 본격화한 겁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윤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부활했지만 금융지주의 모든 경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먼지 털기식 검사, 금융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많았던 종합검사의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예고됩니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사전 자료까지 요구했음에도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우리금융그룹의 종합검사를 전격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과 함께 연내로 계획된 카카오뱅크, 동양생명, KB손해보험의 종합검사 일정도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강조해온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는 영업이나 마케팅의 목적으로 자회사들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데 이를 은행법상 최대한 허용해 이러한 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 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깐깐해진 지주사 내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되면 각 금융지주별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받아든 금융지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간담회 후 한 금융지주 회장은 예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에서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를 통해 가능한 연내 금융회사의 검사 제재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더 이상 연임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오늘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연임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0년째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는 김 회장의 남은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네, 어려운 글로벌 경제 이슈 편안하게 들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네. 시작부터 말을 네. 좀 씹었습니다. 부러운, 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풀어볼까요? 네. 최근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벤츠와 폴크스바겐, 포드 등이 자사 전기차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아니면 검토하겠다고 좀 밝히면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아니면 뭐 중국 CATL이 배터리 최강자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 등등 갖가지 우려와 또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거의 뭐 한국 대 중국 이런 구도로 경쟁 구도로 좀 좁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무슨 뭐 방식도 정말 다양합니다. 뭐 LFT, NCM, NCA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LFP죠. 네. 중국에서 주로 만든다고 하는 이 LFP 배터리가 뭐길래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NCM 배터리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LFP 배터리는요, NCM 배터리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고요. 주행 거리는 대신에 짧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또 긴데 가격은 또 싸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좀 부피가 크고 또 무게가 무겁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LFP 배터리는 안전성이 높고 수명도 길고 가격도 싼데 단점으로는 이 주행 거리가 NCM 배터리에 비해서 짧고 또 이 부피와 무게가 크고 이렇게 좀 무겁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NCM은 뭐고 NCA는 뭐예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NCM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자료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힘든가요? 네. N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니켈과 그리고 코발트, 망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NCM이 되는 건데요. NCA 같은 경우에는 니켈과 코발트는 똑같고 A가 알루미늄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겁니다. 망간 대신 알루미늄이다. 네. 공부를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주로 만드는 이 LFP는 안전하고 한국이 주로 만드는 NCM은 출력이 좋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LFP 배터리는요, CATL이나 또 비아디 등과 같은 주로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중이 전 세계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 저게 파란색 CATL부터 시작해서 페러시스가 모두 다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LFP 배터리는 참 발음이 어렵네요. 이 중국 시장이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NCM 배터리는 LG나 SK,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이 또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포드에 다 LFP 배터리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LFP를 선택한 걸까요? 이제 뭐니 해도 가격 때문입니다. LFP 배터리는요, NCM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약 20-30% 가량 또 저렴한데요. 이거는 이제 원재료 가격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을 좀 들고 와봤는데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톤당 27,000달러 정도가 되고요. 네. 철이 이제 98달러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는 거고,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 한 19,000달러, 그리고 코발트가 56,000, 망간이 뭐 2,500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NCM 배터리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국이 가격이 싼 LFP 배터리로 중국 CATL이 시장을 앞으로 그냥 잠식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원래 사실 배터리 시장이라는 게 한국이 선점했던 시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LFP 배터리가 이 배터리에 대한 자동차 업체들의 수요가 계속 두드러지고 또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원자재 가격이 워낙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되느냐,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LFP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의 어떤 중심으로 떠오르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그래요? 있습니다. 굉장히 좀 희망적인 얘기네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네. 이 앞서 이 LFP 배터리는요, 주행 거리가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완전 충전했을 때 약 300에서 4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0km 이상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차이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원재료가 가진 특성의 한계 때문에 성능이 지금보다 더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행 거리가 거의 최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km 선 안에서. 때문에 LFP 배터리는 이제 저가형 차량에만 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가인 차량에만 주로 공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LFP 배터리를 이제 탑재하겠다라고 선언했던 테슬라나 벤츠를 보더라도 그 대상의 소형차나 기본 모델로 좀 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주행거리 한계 때문에 이제 사용에 대한 확장성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더 커질수록 한 번 충전했을 때의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될 텐데, 여기에서 LFP 배터리가 경쟁력을 좀 다소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좀 신기한 게 중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런 데에서 오히려 완충했을 때 이제 300에서 400km밖에 못 가는 네. 주행 거리가 짧은 배터리를 오히려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잘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가형에 한정적으로 쓰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LFP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LFP 배터리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신에 이것과는 다르게 NCM 배터리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NCM 배터리의 단점으로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안전성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떨어뜨리면서 주행 거리는 기존 NCM 배터리보다 더 늘리고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이니켈 배터리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기존 NCM 배터리에서 이 니켈 비중을 더 늘리고 코발트 비중을 대신 낮춘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에서 니켈 비중을 높이면 이래 충전 시에 이제 주행 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이 코발트 비중을 이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증권가에서는 향후 이제 3년 뒤면 이 NCM 배터리, 그리고 또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로 인해서 LFP 배터리 가격 수준까지 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는 LFP 배터리의 어떤 가장 큰 장점, 이게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니켈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안전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이 그동안 좀 문제로 좀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도 각사의 기술 보완을 통해서 크게 개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성능 좋은 한국산 배터리냐 아니면 값이 싼 중국산 배터리냐, 지금 뭐 시장이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모양새인데 스마트폰 시장으로 따지면은 애플 대 샤오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어쨌거나 승자는 누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시장의 승자는 애플이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MSCI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6월에 이제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좀 거듭 고배를 마시고 있죠.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도 도대체 왜 도전을 하는 건지,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지수 편입이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을 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왜 투자에 중요한 요소냐? 네. 좋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MSCI 그동안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MSCI가 정확히 뭡니까? 약자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인데요. 예. MSCI 지수는 이제 MSCI사가 만든 일종의 투자 지표를 말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연기금이라든지 글로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이제 선진국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신흥 시장 지수가 있고 그 밖에 프론티어 시장 지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홍콩이나 일본 그리고 또 뭐 호주, 싱가포르 등 총 23개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중으로 좀 보면요. 이제 미국이 65% 이상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이제 일본, 영국 이렇게 좀 순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글로벌 연기금을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MSCI 지수를 어떤 투자 지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선진국 지수를 가장 주된 투자 지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어떤 거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집어서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뭐 S&P 500 ETF나 나스닥 ETF처럼 지수 자체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23개 국가나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없다. 안 껴있다. 네, 좀 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건데 여기 편입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제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는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지수에 편입되는 것만으로도 기계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을 일정 부분 매입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도 그만큼 당연히 오르게 될 텐데요.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61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코스피로 따지면 최대 4,000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다는 거고 또 있습니까 혹시? 네, 변동성 축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계속 크게 출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시장 변동성이 최대 14%가량 이제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좀 경향이 짙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이 중국과 함께 MSCI 신흥국 지수에 좀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 펀더멘탈과는 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잦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 선진국 지수 편입 대상에 오른 게 2009년부터라고 하는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아직까지 뭐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왜 편입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MSCI는 매년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거의 매년 똑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역외 외환 시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놔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기업이 배당금을 배당락일 이후 결정을 해서 이 배당 수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규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 복잡한 절차 등이 있습니다. 역의 외환 시장이 없어서 편입이 안 된다. 그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만드는 겁니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환율 변동이 심해지고 또 급변동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이죠.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김 총리는 외환 시장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고 여러 장치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외 시장 개설 부담이 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듣고 보니 또 그런 우려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거 또 달라질 게 있을까요? 될까요? 달라지는 조치가 없다면 결과도 아마 이제 올해와 똑같을 겁니다. 네. 지난해에도 우리 경제 위상만 좀 강조하다가 편입이 또 불발됐던 사례가 있죠. 그나마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는 MSCI 측과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건데요. 이 역외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원화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통화인 만큼 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환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내용을 MSCI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MSCI가 제시한 근거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가 더 있고 또 이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7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다소 시간이 빠듯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김보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안기술 설명회가 8번째로 하는데요. 조폐공사는 화폐 제조 과정에서 생긴 위변조 방지 기술, 또 각종 디자인 기술, 또 ICT 보안 인증 기술을 많이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사용토록 하여 함께 성장하도록. 내일 시장 분수령이 될 11월 FMC 내용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월 테이퍼링 예고 너무 많이 나왔던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는 의견과 함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시죠. 자, 먼저 전문가들은 이 파월 의장이 그간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일시적 인플레이션 기조, 특히나 그 표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지켜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먼저 일시적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다. 블랙록의 의견인데요. 현재 경제 지표나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기조라는 의견을 고수한다면 연준 발언에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시적 표현을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라는 측면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경제 수장이 계속해서 주장해오던 그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시장에서 변수다라고 짚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이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말을 쓰면서도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을 추가로 암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타협점을 찾는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테이퍼링에 관해서입니다.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이 나오나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언급이 나올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예측인데요. 그랜드 손튼에서도 이 테이퍼링 가속화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까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통 의견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라고 강조하면서도 내년 금리 인상 횟수 시장에서는 지금 2회에서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배제하지는 못할 거라고 짚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한 차례 연준 예측 9월에 대한 전망이 틀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준도 조심스럽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금융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려는 기조가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발언은 내일 이제 나오는 걸 들어봐야 알겠지만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에 발표가 되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